박혁거세와 아령. 신라 시조의 성은 박이고 이름은 혁거세이다. 박혁거세는 기원전 57년 4월 13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는 거서관이라 칭했다. 옛날에 서라벌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서라벌은 땅이 기름지고 맑은 숲과 내가 있으며 비가 알맞게 내렸다. 넓은 들 한가운데에는 알천이 흐르고 있었다. 서라벌에는 6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알천의 양산촌과 돌산의 고우천, 취산의 진지촌, 무산의 대수촌, 금산의 가리촌 및 명알산의 고야촌이다. 이들 6마을에는 촌장이 있어서 각각 자기 마을을 다스렸으며 촌장들은 자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촌장들은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언제나 여러 촌장의 의견을 좇아 모든 것을 결정했다. 6고을 촌장들의 회의는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고우천의 소벌공이 이끌었다. 어느 날 6촌장들은 알천의 동쪽 언덕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겠소? 촌장들은 마음이 어질고 슬기로우며 덕과 용기를 갖춘 사람을 찾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양산촌의 나정이라는 우물 옆 숲을 비추었다. 아니, 저 빛은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려. 촌장들은 언덕에 서서 모두 양산촌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찬란한 빛이 비추는 곳에 백마 한 필이 꿇어앉아서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조짐인가? 한번 가봅시다. 촌장들은 언덕을 내려와 나정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백마는 울음소리를 크게 내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백마가 있던 곳에는 커다란 알 한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보낸 알인가 보. 촌장 한 사람이 알에 손을 대자마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알이 깨어졌는데 깨어진 알 속에는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다. 촌장들은 그 사내아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내아이는 아주 잘생겼다. 촌장들은 아이를 꺼내어 몸을 깨끗이 씻겼다. 아이의 몸에서는 향내가 풍기고 광채가 났다. 이 아이가 장차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소.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요. 아이는 소벌공이 맡아서 기르기로 하였다. 아이의 성은 박만한 알에서 나왔다 하여 박씨라 정하고 이름은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혁거세로 지었다. 10세가 되자 박혁거세는 튼튼했고 재주가 뛰어났다. 촌장들은 박혁거세가 13세가 되는 기원전 57년에 그를 왕으로 떠받들었다. 이때 신라에서는 왕의 제도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 박혁거세는 서라벌을 세워 거서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박혁거세가 다스리기 시작한 서라벌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박혁거세는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아령이라는 왕비를 맞았다. 아령 또한 하늘에서 내려준 박혁거세의 배필이었다. 박혁거세가 세상에 태어난 그 무렵 양산 마을의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 용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용은 우물가에서 겨드랑이 갈빗대 밑으로 예쁜 여자아이를 낳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 아이는 어느 할머니가 데려왔는데 이 여자아이는 입술이 부리처럼 쑥 나와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북쪽에 있는 샘을 찾아가 그 입술을 씻어 주었더니 아이의 입술이 들어가서 아주 예쁘게 되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아령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아령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 것이다. 박혁거세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눈을 감았다.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 예부터 낙동강 하류는 날씨가 고르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었다. 어느 날 부락을 다스리는 족장들이 모여서 풍년제를 지내게 되었다. 올해도 풍년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에 누가 있느냐? 족장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마을을 다스리는 9 족장이 있사옵니다. 삼봉우리에 흙을 파고 거북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왕자를 만날 것이다. 족장들은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거북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무지개가 서더니 보자기에 싼 괴짝이 내려왔다. 족장들은 괴짝에 절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6개의 황금색 알이 들어있었다. 족장의 우두머리인 아도간이 6개의 알을 가지고 가서 정성을 들이자 6개의 알에서 각각 사내 아이들이 나왔고 사내 아이들은 잠시 뒤에 어른의 모습으로 변했다. 맨 먼저 나온 왕자를 수로라 하고 성은 금계에서 나왔다 하여 김씨로 정하고 금강가야 왕으로 받들었다. 이로써 김수로 왕은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하루는 김수로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왕후가 될 공주가 바닷가에 이를 것이니 마중하라. 수로 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바닷가에 이르자 시종을 거느린 공주가 보물을 싣고 바닷가에 도착해 있었다. 신하들은 공주를 안내하여 돌아왔다. 소녀는 인도 야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시이고 이름은 황옥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16세인데 꿈에 하느님이 금강가야국의 수로왕에게 가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공주는 곧 금강가야국의 김수로왕의 왕후가 되었다. 김수로왕과 함께 알에서 나온 사내 아이들도 제각기 흩어져서 왕이 되었다. 낙동강 하류에 자리 잡았던 변환의 12개 나라가 육가야로 발전했는데 그것은 금강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등이다. 가야 연맹의 세력은 매우 강하여 신라를 위협할 정도였으며 일본에도 진출하여 문화를 전했다. 그들은 낙랑과 대방 등의 한나라의 군영과 일본 등의 철을 수출했다. 그 뒤 가야 연맹은 왕국으로 자라난 백제와 신라에 눌려 제23대 법흥왕 19년에 금강가야를 비롯하여 나머지 가야들도 모두 신라에 합쳐졌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농업 기술이 향상된 육가야는 신라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유신도 금강가야의 왕족이었고 우룩 또한 가야 출신으로 가야금을 신라에 전했다. 유리왕의 백제사랑 28년 제3대 유리왕 5년의 일이다. 하루는 왕이 나라안 사정을 살피러 나갔다가 한 할머니가 춥고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부덕한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 왕은 곧 할머니를 모시게 하여 옷과 음식을 내렸다. 그리고 유사에게 명했다. 호라비와 호럼이, 고아와 늙은이, 병이 들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백성은 모두 나라에서 먹여 살리도록 하라. 이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에서 백성들이 몰려왔다. 이 무렵 백성들은 편안하였고 풍년이 들어서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도솔가는 왕의 어진 정치를 찬양하고 백성들의 평안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노래와 음악의 시초이다. 32년 유리왕 9년 봄에는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성이 주어졌다. 또 관리제도는 17관등제를 실시하였다. 육부가 정해진 뒤 육부의 여자를 2편으로 나누어서 공주 2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 편을 거느리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밤낮으로 길쌈을 하다가 8월 15일에 그들 길쌈의 성적을 매겼다. 이때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내도록 하였다. 이날 밤에는 노래와 춤, 그리고 온갖 놀이를 벌이며 즐겁게 놀았는데 이것을 가베라 일컬었으니 이것이 오늘날 한가위의 유래이다. 이때 진편의 여자가 나와 춤추며 회소회소하고 탄식조로 불렀다고 한다. 뒷날 사람들이 그 소리로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을 회소곡이라 하였다. 삼국통일과 화랑도 신라 제20대 자비왕 때에 이르러서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의 힘이 가장 강했다. 고구려는 이 무렵 조룡 부근까지 세력이 미쳤는데
이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신라의 여러 성 가운데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삼년산성이었다. 이 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성으로 성을 쌓는데 3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성 이름을 삼년산성이라 지은 것이다. 474년 백제가 신라에 구원병을 청하자 신라에서는 구원병을 보냈다. 자비왕의 뒤를 이은 제21대 소지왕 때는 고구려와 자주 충돌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방에 신경을 썼다. 500년 소지왕 다음으로는 지대로가 제22대 왕위를 이어받았다. 지대로는 제17대 내무랑의 중손이며 소지왕의 육촌 동생이다. 소지왕이 죽자 아들이 없으므로 지대로가 왕위에 올랐는데 바로 지중왕으로서 체격이 우람하고 담력이 컸다고 한다. 지대로는 64세에 왕이 되었다. 지중왕 4년에 처음으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하였는데 신은 덕업을 날마다 새로이 한다는 뜻이며 라는 사방을 포함하여 다스린다는 뜻이다. 512년 지중왕 13년에는 울릉도를 점령하여 국토를 개척했다. 다음에 왕위에 오른 지중왕의 아들인 법흥왕은 불교를 전한 이차돈이 죽자 528년 불교를 백성들이 정식으로 믿게 하고 율령을 공포하여 모든 벼슬아치의 공복을 정하는 등 국가체제의 확립에 힘썼다. 지중왕의 손자인 제24대 진흥왕 때에는 이사부와 거칠부 등의 명신이 나와서 나라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이 무렵 고구려는 왕위를 놓고 다투는 바람에 국력이 약해졌다. 이때를 노린 신라는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한강 연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신라는 한강 하류를 차지함으로써 중국과 교역을 활발히 할 수가 있었으며 따라서 중국의 문물이 들어와 문화가 발달했다. 영토를 넓힌 진흥왕은 북한산을 돌아보고 순수비를 세웠으며 나아가 서남쪽으로 가야국을 합쳤다. 또 지금의 창녕 부근과 함경남도의 황초령 및 함경남도 이원군에 있는 마을령에도 순수비를 세웠다. 이로써 육촌 중심의 작은 부락에서 출발한 신라는 이제 대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불교가 정식으로 인정됨에 따라 나라의 보호 아래 황룡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 절이 세워졌고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전국 곳곳에 퍼졌다. 이때를 전후하여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가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화랑도의 창설이다. 8월 한가인 날에 신라의 여자들이 길쌈을 끝낸 후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과 놀이를 즐겼듯이 남자들 또한 멋진 풍류가 있었는데 화랑들이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놓고 놀게 하여 그 중에서 인재를 뽑았으나 나중에는 아름다운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여자를 뽑아 그녀들을 중심으로 300여 명의 무리를 모아서 놀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중심으로 많은 화랑도들이 모여 자기의 특기를 자랑하며 뽐냈다. 이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학문을 토론하고 신체를 단련했는데 특히 무사도의 정신을 닦았다. 남모와 준정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로서 원하라고 불렸는데 그녀들은 자기를 따르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마치 여왕처럼 행동하였다. 하지만 두 여자는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맵시를 냈으며 마침내는 서로를 시기한 끝에 준정은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되었다. 어느 날 준정은 남모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셨다. 한 잔 더 마셔. 이제는 더 못 마시겠는데. 그래도 한 잔 더 마셔. 준정은 남모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에 집에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였다. 두 여자가 강 언덕에 다다랐을 때 준정은 술에 만취한 남모를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렸다. 이로써 준정은 화랑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나 남모를 죽인 사실은 오래 감출 수가 없었다. 준정이 남모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퍼진 말은 마침내 준정이 남모를 죽여 없앴다는 소문으로 퍼지고 남모를 따르던 무리가 강물 위에 떠오른 시체를 발견했다. 이 살인사건은 곧 왕에게 알려졌다.
진흥왕은 준정을 사형에 처했고 원화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 여자 대신 남자를 곱게 꾸며 화랑이라 칭하고 떠받들자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이것이 화랑제도의 시초이다. 화랑은 문벌과 학식이 있고 용모가 단정하고 덕행이 있는 15세에서 18세의 소년들로 조직되었으며 그 숫자가 많았다. 이들은 도덕수련과 정서함양, 명산대전의 순례 및 신체를 단련하였으며 특히 무사도의 정신을 연마했다. 방아타령과 백결선생. 제19대 눌지왕 때부터는 노래와 음악이 나라 안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며 제20대 자비왕 때에 이르러서는 도성의 거리도 제법 활기를 띠고 화려해졌다. 또 이 무렵에는 백성들의 생활도 넉넉해져서 곳곳에서 노래와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섣달 금운께가 되면 백성들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생겼다. 이때 경주 남산 기슭에 백결선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백결이란 이름은 그의 집이 매우 가난하여 옷을 100번 이상 기워 입었다고 하여 붙여졌다. 백결선생도 젊은 시절에는 벼슬로 출세하여 대장부로서의 뜻을 펼쳐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자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한가로이 나날을 보냈다. 검은고나 뜯으며 살아야겠구나. 백결선생은 날마다 검은고를 뜯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검은고로 달래다 보니 그의 검은고 솜씨는 달인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었다. 마을 여기저기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요란하게 떡방아를 찢고 있었다. 어휴, 남들은 떡방아를 찢고 야단들인데 가난에 진절머리가 난 백결선생의 아내는 부하가 치밀었다. 이웃집에 떡방아 찢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백결선생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다만 성난 아내의 눈길을 피하기에 바빴다. 드디어 아내의 화가 폭발했다. 당신의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리지요. 아내는 백결선생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면 백결선생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아내의 화풀이를 받아들이곤 하였다. 허허허, 당신은 나를 규모거리로 취급하는구려. 백결선생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인자하고 부드러웠다. 백결선생은 떡방아 찢는 소리를 음악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좋았다. 이와는 반대로 그의 아내는 떡을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떡방아 찢는 소리가 화를 돋우었다. 떡은 둘째치고 내일 당장 끼니를 잃을 양식이 없어요. 아내는 화를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아내의 말에 답변하는 백결선생은 도가 터 있었다. 인명은 제천이라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소. 또 그놈의 인명제천. 백결선생은 이에 대한 답변도 술술 외듯이 늘어놓았다. 부귀영화는 하늘이 내리시는 것이니 우리도 언젠가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 때가 있을 거요. 그런데 이때 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까악하고 울었다. 아내는 귀가 번쩍 뜨였다. 어머나, 까치가 와서 울어요. 오늘은 아마 당신한테서 검은고를 배운 제자가 쌀가만이라도 지고 올 모양이네요. 아내는 언제 화를 냈느냐는 듯이 호들갑을 떨며 밖으로 나갔다. 백결선생의 아내는 부지런히 마당을 쓴 다음 빈 독을 깨끗이 씻어놓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집에서 벼랑간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결선생의 아내는 다른 집에서 찢는 떡방아 소리로 알았다. 백결선생의 아내가 부랴부랴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떡방아 찢는 소리는 방 안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백결선생이 검은고로 떡방아를 찢는 소리였다. 백결선생의 아내는 마당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들먹거리더니 나중에는 춤까지 추었다. 해는 이미 기울었다. 백결선생은 방 안에서 검은고로 떡방아를 찢고 아내는 마당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뿐만 아니었다.
이웃집 아낙네들도 백결 선생이 타는 방아타령 곡조를 듣고 춤을 추었다. 그 후 떡방아 소리는 전국에 퍼지게 되어 백결 선생의 검은고 연주를 알게 되었고 백결 선생은 유명해졌다.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신라 제26대 진평왕 43년 가을이었다. 당나라에서 예물로 병풍을 보내자 왕은 그것을 펴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병풍에는 여러 빛깔의 모란꽃이 탐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이로구나. 진평왕은 모란꽃 그림을 보고 아주 만족해했다. 왕은 사랑하는 덕만공주를 불러 병풍을 보여주었다. 왕의 맏딸인 덕만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재주가 있었다. 공주야, 꽃이 아주 예쁘지. 공주는 모란꽃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오나 그리 좋은 꽃은 못 되옵니다. 왕은 뜻밖의 말을 듣고 물어보았다. 아니, 어째서? 꽃의 생명은 향기인데 이 꽃에는 향기가 없사옵니다. 왕은 더욱더 놀랐다. 이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꽃에는 벌이나 나비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가 없으니까 나비나 벌이 없는 것 아니옵니까?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이듬해 봄 왕은 당나라에서 병풍을 가지고 올 때 가져온 모란꽃 씨를 뿌리라고 하였다. 꽃씨는 싹이 터 자라더니 얼마 후에 꽃이 피었다. 왕은 공주와 함께 밖으로 나와 모란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없다니. 왕은 무척 실망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공주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구나. 왕의 자리에 앉혀놓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몇 년 후 진평왕은 병이 깊어 죽음이 가까워졌다. 왕은 여러 대신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였다. 나에게는 왕자가 없으나 왕자 못지않게 총명하고 슬기로운 공주가 있소. 공주로 하여금 내 뒤를 잇도록 하오. 632년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탄생했으니 그가 바로 덕만공주로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되었다. 선덕여왕이 왕관을 쓰고 여러 대신을 거느린 모습은 더없이 우아하게 보였다. 백성들, 특히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였다. 여왕은 왕위에 오른 뒤 어진씨나 을지에게 나랏일을 앞장서서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일 먼저 백성들을 살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만백성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여왕은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 구호의 손길을 뻗쳤다. 또 옥중의 제수들도 찾아가 그들을 위로했다. 그 다음으로 선덕여왕은 농사를 살폈다. 흉년이 든 해에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지 마시오. 선덕여왕은 농민을 잘 보살펴 주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을 관측하여 기후를 잘 알아야 하오. 여왕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첨성대는 높이 9.17m로 화강 속으로 둥글게 쌓아 올렸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경주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여왕은 또 영묘사와 분황사 등의 큰 절을 지어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도록 권했다.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 당나라에 유학시키시오. 여왕은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당나라에 보내 발달한 문물을 배워오게 하여 신라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쌓았다. 여왕에게는 커다란 힘이 있었으니 김춘추와 김유신이다. 장군이 우리 신라의 군사를 도맡아 키워주시오. 여왕은 김유신에게 군사의 통솔을 맡기고 김춘추에게는 외교를 맡겼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로 힘을 합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왕은 또 자장율사를 당나라에 보냈으며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8년간 불경을 연구하고 돌아와 통도사를 짓고 10여 개의 사탑을 세웠다. 스님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지혜를 써주십시오. 여왕은 자장율사를 대국통에 임명했다. 이처럼 여왕은 김춘추와 김유신 및 자장율사와 함께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여왕을 해치려는 무리가 생겼다.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망하오.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깔보고 우리를 넘보는 거요. 그들은 비담과 염종이었다. 새해 잔치 때 여왕에게 인사드리러 가서 그를 없앨 테니 염종대감은 명화산성에 군사를 모아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오시오. 그런데 이들의 음모를 알천이 알아챘다. 알천은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담 무리들의 행동을 몰래 살폈다. 선덕여왕 16년인 647년 1월 새해 잔치가 벌어졌다. 비담이 여왕에게 인사를 하러 궁궐로 들어오자 알천은 기다리고 있다가 비담의 목을 베었다. 김유신은 10일 만에 반란군을 무찔렀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여왕은 647년 세상을 떠났다. 여왕의 몸으로 선정을 베풀며 삼국통일을 이루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김춘초와 김유신은 여왕의 뜻을 받들어 뒷날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 김유신과 김춘추. 신라 진평왕 15년인 593년 가을밤 만노군 태수 김서연의 아내인 만명 부인은 이상한 태몽을 꾸었다. 금빛 갑옷을 입은 아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부인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김서연은 화성과 토성이 앞마당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그 뒤 595년 초여름에 만명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여보, 이 아이를 좀 보세요. 만명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남편에게 보였다. 아내의 등에는 7개의 검은 점이 북두칠성의 모양으로 박혀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김유신이다. 김유신은 소년으로 자라서 화랑이 되었다. 김유신은 훌륭한 화랑으로 매일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다. 어느 날 김유신은 말을 타고 같은 화랑인 모가대 우기나와 함께 남산으로 올라갔다. 남산에 올라 꼭대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동쪽에는 명알산, 서쪽에는 옥료봉과 선도산이 길게 뻗쳐 있었다. 시가지에는 서천과 남천 및 북천의 세 줄기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새 화랑은 신라의 훌륭한 인물이 되자고 약속했다. 김유신에게는 보이와 문희 등 두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 무렵 신라 사회에는 신분 제도가 엄격하여 부모가 모두 왕족인 성골과 부모 중 한쪽이 왕족의 혈통을 지닌 진골 출신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라의 귀족들과 혼인을 맺어야겠다. 김유신은 진골 출신인 김춘추와 사귀었다. 어느 해 정월 보름날이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초대하여 집 근처 넓은 뜰에서 공차기 놀이를 하였다. 김유신은 공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옷은 짝 소리를 내며 터졌다. 김춘추는 놀이에 정신이 팔려 옷이 터진 줄도 몰랐다. 이윽고 돌아가려고 할 때 김춘추는 비로소 자기 옷에 소매자락이 터진 것을 알았다. 이런, 옷이 터졌구먼. 김춘추가 중얼거리자 김유신이 얼른 말했다. 상공, 옷이 터졌으니 저희 집에 가셔서 꿰매고 가시오. 아니요, 대단치 않으니 집에 가서 꿰매겠소.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꿰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방 안에 있던 보이와 문희가 얼른 일어나서 김춘추에게 인사를 하였다. 상공께서 옷이 조금 터졌으니 보이 내가 꼬매드려라. 김유신의 말에 보이는 거절하였다. 어찌 하찮은 일로 기공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보이는 말을 마치고 다른 방으로 건너갔다. 김유신이 이번에는 문희에게 청했다. 문희야, 내가 좀 꿰매드리겠니? 네. 문희가 선선히 승낙을 하였다. 김춘추는 문희 앞으로 다가갔다. 문희는 제 반지꼬리에서 비단실과 바늘을 가지고 와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터진 곳을 꿰매기 시작했다. 김춘추는 문희를 한 번 본으로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30세가 넘은 김춘추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그러나 김춘추는 문희에게 끌리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김춘추는 이튿날부터 공놀이를 한다는 핑계로 김유신의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김춘추와 문희는 남의 눈을 피해 자주 만났다. 하루는 김유신이 문희를 다그치며 물었다. 너 상공의 아이를 가졌지? 오라버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공에게는 아내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안 돼. 김유신은 문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김춘추의 정실 부인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남산으로 거동을 하게 되었다. 김유신은 여왕과 신하들이 남산에 있을 때 자기 집 마당에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저게 무슨 연기인가? 여왕이 신하에게 물어보았다. 김유신이 누이를 태워 죽인다 하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여왕은 기겁을 하였다. 아니, 무슨 까닭으로? 불법으로 아이를 뵙기 때문이랍니다. 남자가 누구요? 어느 진골이라 하옵니다.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김춘추는 얼굴이 빨개졌다. 여왕은 김춘추를 보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마, 그 진골이 바로 소신이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겠군. 어서 내려가 어명으로 혼인하도록 하고 김유신의 누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여 김유신은 문희가 김춘추의 정실 부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김유신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다. 뒷날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이 되었으며 문희는 왕비가 되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은 싸움터에 나아가 큰 공을 세웠다. 김춘추는 마침내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 당나라와 외교를 강화하여 백제를 칠 때 당나라 원군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660년 마침내 김유신은 백제를 멸망시켰고 삼국 통일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 김춘추는 외교로, 김유신은 명장으로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29대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굳게 다져놓고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인 제30대 문무왕은 백제의 부흥군을 소탕하고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당나라군과 충돌하자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다. 문무왕의 아들인 제31대 신문왕은 부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국력을 기르는 데 힘썼으며 제32대 효소왕을 거쳐 성도광 때에 이르러서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제35대 경도광은 당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신라를 구주로 나누었고 이 구주 안에 오소경을 두었다. 또한 고유의 지명도 한자로 고쳤다. 신라는 이때에 전성시대를 맞이하였고 불교의 중흥에도 힘써 불국사와 굴불사 등의 창업을 시작했으며 황룡사 대종과 봉덕사 종도 만들었다. 경도강의 왕비는 순종공의 딸로서 왕비의 어머니 수로 부인은 이 무렵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수로 부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신라 33대 성도광 때 순종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기 위해 수로 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수로 부인이 벼랑 위에 피어있는 철쭉꽃을 보았다. 수로 부인은 철쭉꽃이 갖고 싶었다. 때마침 소를 몰고 가던 어떤 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 위로 올라가서 철쭉꽃을 꺾어다가 수로 부인에게 바치며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헌화가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붉고 짙은 바위 끝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럽다 아니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그런데 일행이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용왕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용궁으로 잡아갔는데 순종공은 온갖 고생 끝에 겨우 부인을 구해냈다. 수로 부인은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였다. 용궁은 참으로 화려했다. 음식과 옷이 향기롭고 칠보로 단정한 궁전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수로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디를 가나 역신이 사모하여 잡아갔다고 한다.
경덕왕비는 바로 그 수로 부인의 딸로서 어머니를 닮아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왕비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왕은 왕비를 내치고 의충의 딸 만호를 후비로 맞이하여 아들을 보았는데 그가 바로 뒷날의 해공왕으로서 신라 황금시대 최후의 왕이 되었다. 평화가 계속되면 사회가 문란해지기 마련이다. 해공왕은 고작 8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만월 부인이 수렴청정을 하였다. 왕이 18세쯤 되었을 때 궁중은 기강이 매우 문란해졌으며 만월 부인에 대한 소문도 좋지 않았다. 그동안 태종 무효랑의 계통을 이은 사람들과 내무랑의 계통을 이은 자들과의 정권 쟁탈전이 치열하여 90명의 각간이 목숨을 잃었으며 마침내 해공왕과 왕비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태종 무효랑 계통은 무너지고 승리를 거둔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선덕왕이다. 바다의 왕 장보고. 장보고의 어릴 때 이름은 궁복이었다. 궁복은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신라의 작은 섬에서 자랐으며 2, 3세 아래인 정연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 궁복은 힘이 세고 사리에 밝았고 정연은 수영을 매우 잘했다. 두 소녀는 언제나 바닷가에 나가서 놀았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는 두 소년에게 커다란 꿈을 안겨주었다. 연아, 저 바다를 계속해서 가면 당나라에 닿겠지. 그래, 저 바다를 한참 가다 보면 당나라가 나올 거야. 우리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 돌아오자. 궁복이 말하자 정연도 맞장구를 쳤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두 소녀는 당나라에서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2달 정도 지나자 당나라의 상선이 왔다. 두 소녀는 계획한 대로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배에 올라가 창고에 숨었다. 마침내 배가 떠나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창고 안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선장 앞으로 끌려갔다. 선장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너희들 도둑질하러 배에 탔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장수가 되려고 몰래 배를 탔습니다. 선장은 궁복이 당당하게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도둑이 아니라 앞으로 대장부가 될 소년들이구나. 이리하여 두 소년은 무사히 당나라 산동반도의 등주항에 내렸다. 두 소년은 다행히 늙은 무사의 집에서 심부름을 해주며 무예를 닦았는데 그들의 무예 솜씨는 나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몇 해가 지나자 궁복과 정연은 청년 무사가 되었다. 궁복과 정연은 검술과 창술 및 마술, 궁술 등에 통달했다. 두 사람은 당나라에서 여는 무술대회에 참가하여 이름을 떨쳤으며 이 무렵 궁복은 이름을 보고로 바꾸었다. 장보고는 당나라의 군관이 되었다가 얼마 후 당나라 서주지방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장수가 되었고 정연도 역시 무예가 뛰어나서 장수가 되었다. 신라인으로 당나라의 장수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 무렵에 등주에는 신라방이 있었는데 이곳은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과 유학 온 중들이 모여 자치적으로 이룬 동네였다. 통일신라는 이 무렵에 당나라와 활발하게 무역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때문에 당나라에는 곳곳에 신라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등주에 있는 신라방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다. 어느 날 장보고는 정연과 함께 말을 달려 들녘으로 나가 보았더니 들녘에서는 신라의 소년들이 노예가 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감독은 소년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심하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 순간 장보고는 분노가 치밀었으나 꾹 참고 그곳으로 가서 소년들에게 노예가 된 까닭을 자세히 물어보자 한 소년이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 쳐들어온 해적들이 저와 제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여기에 팔아넘겼습니다. 아니, 해적놈들이. 장보고는 신라의 소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무렵 신라의 바닷가에는 당나라의 해적과 일본 해적인 왜구들이 들끓고 있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장보고는 우선 그 소년들부터 노예 신분에서 구해냈다.
장보고는 곧 당나라 조정의 해적을 소탕하고 억울하게 잡혀와서 팔린 신라의 노예들을 풀어달라고 하였다. 당나라 조정에서도 해적들의 행패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의 청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여기서 한가롭게 장수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 해적을 소탕하는 것이 어떤가. 장보고가 말했으나 정연은 반대했다. 얼마 후 장보고는 당나라 장수벼슬을 버리고 20년 만에 혼자 신라로 돌아왔다. 장보고는 제42대 흥덕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대왕마마, 우리나라 소년들이 해적들에게 잡혀서 당나라의 노예로 팔리고 있사옵니다. 왕은 장보고의 보고를 자세히 듣고 깜짝 놀랐다. 신라 조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828년 4월 흥덕왕 3년 여름, 왕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하여 군사 1만 명을 내주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군항으로 만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군선을 만들었다. 장보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선 만드는 일을 주의 감독하였다. 남해의 여러 섬과 지리산에서 베어온 나무가 다듬어지고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동원되었다. 배는 어느 군선보다 크게 만들어라. 배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뚜껑을 만들어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라. 장보고는 군선 설계도를 몇 번씩이나 고쳐가며 일일이 감독했다. 군선 한 척이 완성되었다. 장보고는 군선에 올라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본 후에 부족한 점을 고쳐서 군선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했다. 날이 갈수록 청해진에서는 크고 튼튼한 군선이 늘어갔다. 군선이 다 만들어지자 장보고는 훈련시킨 수군을 배에 태워 작전을 익힌 다음 마침내 군선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다. 저기 해적선이 보인다. 망을 보던 군사가 외쳤다. 적선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잘 살펴보아라. 장보고는 작고 빠른 배를 내보냈다. 해적선의 수가 많다. 10척만 나를 따르고 나머지는 이곳에서 기다리라. 장보고는 해적선이 있다는 곳으로 가보니 해적선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장보고가 거느린 10여 척의 배를 본 해적선은 굶주린 짐승들처럼 공격해왔다. 장보고는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채 했다. 그리고는 모든 군선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다. 배를 양쪽으로 나누었다가 해적선이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총공격하라. 그런 줄도 모르고 해적선은 장보고의 10여 척의 배만 뒤쫓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장보고가 해적선을 한가운데로 유인해 오자 양쪽에서 기다리던 신라의 군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속았다. 신라가 군선을 언제 저렇게 많이 만들었지? 해적들은 놀라서 뺑소니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신라의 군선에 포위된 해적선은 공격을 받고 불에 타서 차례차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신라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해적선은 전멸했다. 그 뒤부터 장보고가 거느린 군선에게 해적선은 꼼짝도 못하고 패하였다. 감히 대적할 수조차 없었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해적을 보는 대로 소탕하여 신라와 당나라 및 일본의 삼국무역을 안전하게 도왔다. 이로써 장보고는 바다의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신라 왕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장보고는 왕족 일파가 보낸 염장이라는 자객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846년 장보고가 죽자 그토록 튼튼하던 청해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다시 해적과 왜구들이 날뛰었다. 처용가와 처용무 제49대 헌광왕 때에는 서울인 신라의 거리를 당나라 도시를 본떠서 만들었다. 큰 길이 좌우로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고 그 사이에 기와집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거리에는 피리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가 알맞게 내려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헌광왕 5년 3월 왕이 동해를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뒤덮여서 사방이 캄캄해졌다. 이게 웬일인고? 왕이 일관에게 물어보니 일관은 곧 점을 쳐보았다. 이것은 동해의 용왕이 조화를 부리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좋은 일을 행하시어 부르셔야 하옵니다. 일간이 아뢰자 왕은 용왕을 위해서 그 근처에 절을 짓도록 명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름과 안개가 말끔히 걷히며 용왕이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왕은 이를 자세히 지켜보다가 물었다. 이것이 어느 나라의 춤인고? 춤을 추던 한 청년이 왕에게 절을 하고는 말했다. 저희들은 용왕의 아들들로서 오늘 대왕께서 왕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좋은 정치를 베푸시는 대왕님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춤을 추는 것이옵니다. 그들은 더욱 신명나게 춤을 추었다. 왕은 용왕이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 기뻐서 즐겁게 춤을 감상했다. 왕이 궁궐로 돌아가려고 하자 용왕의 아들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저의 이름은 처용이라 하옵는데 부왕의 명으로 신라의 신하가 되고자 합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궁궐로 돌아온 왕은 처용에게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고 급간의 벼슬을 내렸다. 처용이 춤을 추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춤을 배우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처용이 추는 춤을 가리켜서 처용무라 하였다. 어느 날 처용은 밤늦도록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누워 있었다. 처용은 두 사람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서라볼 달 밝은 밤에 밤새 논일다가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노래를 들은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는 사람의 모습을 한 역신입니다. 제가 공의 아내와 함께 있는데도 공은 화내지 않고 춤추며 노래를 부르니 공의 너그러움에 감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역신들이 공의 초상만 보아도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역신은 처용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사라졌다. 그 후부터는 집집마다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이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면 요사스러운 기운을 막고 또 경사가 생긴다는 것이다. 왕은 영치산 동쪽에 좋은 터를 골라서 용왕을 위해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망해사라고 하였다. 한편 왕은 남산 아래에 있는 포석정에 자주 나가서 춤과 노래로 세월을 보냈는데 하루는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오, 춤솜씨가 정말로 훌륭하구나. 왕은 감탄했다. 누가 어디서 춤을 춘다는 말씀이옵니까? 신하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왕만은 그 춤을 볼 수가 있었다. 신라의 예술과 문학. 신라의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김대성의 작품으로 김대성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벼슬이 중시인 김물량의 집을 향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모량리에 대성이를 잘 부탁한다. 김물량은 이상하게 여기고 사람을 모량리로 보냈다. 그 사람이 모량리로 가보니 대성이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모량리에 경조라는 가난한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아이의 머리가 크고 이마가 성처럼 평평하다고 하여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다. 하루는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였다. 저희 집에는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대성이가 나섰다. 그동안 품삯으로 받은 밭 서너 일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세요. 모자는 그것을 흑륜사에 시주로 바쳤다. 그리고 난 후 대성이가 죽은 것이다. 김물량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에 김물량의 부인이 임신을 했다. 그 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김물량은 아이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다. 즉 15세에 죽은 모량리의 대성이가 김물량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한다. 김대성은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한 청년이 되었다. 하루는 김대성이 사냥을 나가서 곰 한 마리를 잡았다. 김대성은 그날 밤에 토암산 밑에서 자게 되었는데 죽은 곰이 꿈에 나타나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였으니 원수를 갚겠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대성은 곰에게 용서를 빌었다. 내가 나를 위해 절을 세워주면 용서하겠다. 꼭 절을 지어주겠소. 김대성이 약속하자 곰은 사라졌다. 그 후부터 김대성은 사냥을 하지 않았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라는 절을 세워주었다. 김대성은 벼슬길에 나가서 제상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50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법흥왕 때 세운 불국사는 1592년 김대성이 왕에게 아뢰어 경도강 때 헐거나 낡은 것을 고쳐서 다시 세운 것이고 석굴암은 새로 세운 것이다. 나무로 세운 불국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조선 후기에 다시 세웠다. 불국사 앞쪽에 있는 청운교와 백운교의 돌층계, 그 옆에 있는 연화교와 칠보교도 뛰어난 예술품이다. 대웅전 앞들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서 있는데 이 또한 신라 예술의 걸작품으로서 두 탑은 아주 대조적이다. 즉 석가탑이 우아하고 소박하여 남성적이라면 다보탑은 화려하고 섬세하여 여성적이다. 특히 석굴암은 중국의 운강석굴, 일본의 법륜사 사원과 더불어 동양 3대 예술로 손꼽히고 있다. 신라의 석탑 중에서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 경상북도 월성군에 있는 가문사 3층 석탑 또한 걸작품으로 손꼽힌다. 신라의 불상 중에서 석굴암 중앙에 있는 본존 불상, 벽에 새긴 보살입상, 11면 관음상, 나한상 등도 훌륭한 미술품이다. 경주 안압지에 있는 임해정과 경상북도 월성군에 있는 포석정터는 신라 귀족들의 사치스러웠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포석정에 물이 흐르게 하여 무리에 술잔을 띄워가며 마셨다. 신라의 종으로는 상원사의 범종과 선덕대왕 신종, 즉 봉덕사종이 있다. 신라의 귀족 사회에서는 한문학이 발달했고 민간에서는 향가가 발달했다. 올명사의 도솔가와 제망매가, 충담사의 안민가와 창기파랑가, 두고공의 모죽지랑가 등의 작품이 향가로 유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의 향가만 전해지고 있다. 향가는 스님과 화랑들이 많이 지었다. 때문에 그 내용도 나라의 평안을 빌거나 부처님의 은덕을 칭송하는 것들이었다. 진성요왕 때 대구화상과 각간위홍이 왕명으로 3대목이라는 향가집을 지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신라의 과학기술 중 두드러진 것은 인쇄술이다. 경도강 때 다란이경이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인 다란이경이 발견됨으로써 목판 인쇄술의 발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천문학자 김암은 해공왕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음양병법을 배워서 병학과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신라 말기의 스님 도선은 중국에서 풍수지리설과 음양도참설을 처음으로 배우고 와서 도선비기라는 책을 지었는데 고려와 조선조의 사회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신라 말기 예술의 발달은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생활이 풍족한 까닭이었고 여기에 불교의 융성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신라 최고의 학자 최치원. 신라 제33대 성도강 때의 학자인 김대무는 많은 책을 남겼는데 고승전과 계림잡전, 화랑세기 등은 그 후 고려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신라의 학자 중에서는 최치원을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을 수가 있다. 최치원은 857년에 경주에서 태어났다. 이 무렵은 통일신라가 기울어져 가는 때였다. 귀족들과 대신들은 정권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으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민심이 흉흉했다. 최치원의 아버지는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지내고 있었다. 최치원은 4세 때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다. 잘 가르치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겠구나. 아버지는 최치원의 재주를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868년 최치원은 12세 때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배를 탄 채치원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아 눈을 지그시 감았다. 당나라에 가서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버려라. 당나라로 건너간 채치원은 오직 공부에만 열중했다. 당나라 소년들이 뛰어놀아도 채치원은 곁눈질 한번 하지 않았다. 채치원은 뛰어난 수재로다. 스승이 칭찬을 해도 채치원은 조금도 우쭐하지 않았다. 채치원이 당나라에 와서 6년이 지나자 스승이 과거를 보아도 되겠다면서 채치원에게 과거 보기를 권했다. 874년 18세가 된 채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를 보아 빈곤가에 당당히 급제했다. 우리도 급제하기가 힘든 과거에 신라 소년이 급제하다니. 채치원은 과연 천재야. 당나라 학생들은 과거에 급제한 채치원을 몹시 부러워했다. 과거 시험관 예부시랑 배차는 채치원을 보자 깜짝 놀랐다. 당나라의 소년이 아니라 신라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기 때문이었다. 채치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876년 당나라 강남도 선주 표수연의 현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우리 고을을 다스릴 사람은 새파란 신라의 청년이래. 신라인이야. 표수연 백성들은 채치원을 우러러 보았다. 채치원은 표수현을 다스리며 틈틈이 글을 지어 중산괴복집 5권을 펴냈다. 그런데 채치원은 당나라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이 무렵 당나라의 황하유역에 큰 홍수가 났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지고 도둑대가 들끓었다. 황소라는 자는 산동에서 반란을 일으켜 광주를 휩쓸고 당나라에서 오린 장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당나라 황제인 희종은 고변에게 반란군을 토벌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변은 채치원을 불러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고변은 본디 고구려 출신의 장군으로 당나라에 귀화한 고순문의 손자였다. 그러나 토벌군은 반란군에게 계속해서 패했고 마침내 희종은 남쪽으로 피신했다. 이때 고변이 채치원에게 말했다. 당나라가 황소의 반란군에게 망하게 생겼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채치원은 포고문과 선조문을 썼고 또한 토왕소경문도 썼다. 황소는 채치원이 보낸 토왕소경문을 읽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무래도 우리가 물러가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하겠다. 황소는 반란군을 거두어 후퇴하기 시작했다. 고변은 미처 도망치지 못한 황소의 무리들을 무찔렀다. 희종은 토왕소경문으로 황소의 난을 가라앉힌 채치원을 칭찬했다. 채치원의 붓끝이 그처럼 힘이 있는 줄 미처 몰랐도다. 채치원은 그동안 틈틈이 쓴 글을 모아 개원 필경집 등을 집필했다. 882년 희종은 채치원에게 벼슬을 내리고 자금 어대를 하사했다. 어대는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붙은 주머니로서 신라 때 관리의 신분을 표시하던 것이었다. 채치원이 황제의 신임을 받자 당나라 학자들이 대신을 움직여서 또다시 모함을 하여 채치원은 외딴 섬으로 귀양을 갔다. 귀양살이에서 풀려난 채치원은 29세 때 신라로 돌아왔는데 부모 곁을 떠난 지 17년 만이었다. 헌강왕은 채치원에게 시독 겸 한림학사 등의 여러 벼슬을 한꺼번에 내렸다. 제49대 헌강왕이 죽고 제50대 정강왕이 뒤를 이었으나 887년 제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무렵 신라 조정은 몹시 어지러웠다. 더욱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간신들이 들끓었다. 채치원은 스스로 지방의 관직을 택하여 890년부터는 대상군을 비롯하여 천령군 및 부성군 태수를 차례로 지내면서 학문 연구를 계속했다. 894년 채치원은 당나라 사신으로 임명되었으나 나라가 어지러워서 떠나지 못했다. 이듬해인 진성여왕 8년에 채치원은 시무책 10여 조를 지어 새로운 정치를 펴도록 여왕에게 건의했다. 공이 직접 그 정책을 펴나가시오. 진성여왕은 채치원에게 아참벼슬을 내렸다. 채치원은 좋은 정치를 베풀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무책은 관청의 전달조차 잘 되지 않았다. 그처럼 신라 조정은 썩었던 것이다.
백성들도 신라 왕실에서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다. 백성들 중에는 궁예나 견훤에게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진성요왕도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어서 왕위를 헌강왕의 서자인 요에게 물려주고 말았으니 바로 신라 52대 효공왕이다. 아, 신라의 운명도 이제 끝나가는구나. 채치원은 벼슬을 내놓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 구모산을 시작하여 월영대와 쌍계사, 청량사, 해운대 등지를 방랑하던 채치원은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돌을 닦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채치원은 한창 뜻을 펼 40대의 방랑자가 되고 말았으며 오늘날 그의 문집인 개원 필경집만이 전해져서 채치원의 명문장을 대할 수가 있을 뿐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으뜸가는 유학자로는 강수를 비롯하여 설총과 김대문 및 채치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육두품 출신의 학자로는 김은경, 김자기, 초신지, 최승우 등이 유명하다. 특히 강수는 통일신라 전후의 뛰어난 문장가이자 유학자로 당나라와의 외교 문서를 잘 다루어 태종무열왕의 신임을 받았다. 강수는 매우 가난하였다. 강수에게 쌀 100석을 내리도록 하시오. 왕의 명령으로 설날에 강수가 받은 쌀을 그의 부인이 자기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강수도 훌륭하나 그의 부인은 더 훌륭해. 사람들은 강수 부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